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편이 완전히 바뀌어서 2부로 들어가서 2부의 1편 소의 소송의 개시, 소의 제기 이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태는 어떤 총칙적인 개념을 배운 거고 지금 이제 다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제기 방식은 법전의 조문을 보면 246조로 가서 2편에 가서 제1심 절차가 조문에 펼쳐져요. 그래서 소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한다. 소제기를 한다. 물론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하는 거 말고 소액 사건 지금 현재 금전적인 청구에서 2천만 원 이하의 경우는 간이한 절차적 특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구술에 의한 제소도 인정돼요. 그렇지만 구술로 하는 경우는 드물고 법원에 가면 이렇게 뭔가 소장 양식 비슷하게 체크형 같은 류의 그런 비치되어 있는 거 뭐 그런 거로 한다든지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조문은 구술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소액 사건의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민사 사건에서는 소장이란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필수적 기재사항으로서 자기가 지금 법원에 바라고 있는 핵심 내용인 담겨야 되는데 그게 당사자와 객체에 대한 소송 청구의 취지 청구 원인 이게 담겨야 되죠. 그러니까 247조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서 당사자 물론 이 당사자가 소송 무능력자일 때는 누가 등장해야 되냐면 법정 대리인이 등장해야 되니까 법정 대리인 기재가 돼야 되죠. 서류 등 송달은 법정 대리인한테 가야 돼요. 그 미성년자라든지 무능력자한테 지금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이 소송 행위를 유효하게 대리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대상에 대한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의 기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록형 실제 변호사 시험에 이 소장 쓰라는 게 주로 나오게 되죠. 가장 변호사로서 기본적인 이제 업무를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담기는 내용 필수적 기재사항으로서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객체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주체에 대한 당사자, 나아가서 미성년자 등의 소송 무능력자일 때는 법정 대리인 기재가 필요하다. 그런데 요새는 이게 전자소송이라고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어요. 일반 소송은 강제되어 있지 않는데 유인책은 뭐냐면 인지대를 좀 10% 싸게 해줘요.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대를. 그러니까 이게 큰 금액 아닐 때는 별 차이 없지만 상당히 큰 사건에서는 인지대 10% 줄어주는 것도 어떻게 본다면 이게 되게 그 유인책의 의미가 될 수는 있죠. 그래서 전자소송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온라인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접수하고 뭐 송달하고 그러니까 이메일로 송달하는 거죠. 저번 때 우리가 배운 송달도 이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송달은 이제 이메일로 서류 등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이메일 신고해 놓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런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데 이제 아주 본격적 의미의 전자소송이라고까지 한다면 어디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냐면 일반 사람들은 전자소송이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떠올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겠네요. 법정 자체도 자기 방에 앉아서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전자법정으로 한다라는 생각까지 미칠 수 있는데 그걸 구상 안 한 건 아닌데 아직 거기까지는 실현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 송달하고 뭐 이런 것 등이죠. 다만 이렇게 전자적으로 서류를 내고 하니까 어떤 점이 또 사무실에 변화가 오냐면 변호사 사무실에 여직원이 주로 이런 접수하러 막 뛰어다니고 지방에 사건 접수할 때 가야 되고 물론 우편으로 보낼 수는 있지만 그런 것 등의 일거리가 어떻게 본다면
줄었달까 간편화되니까 직원을 하나 들 써도 되는 상황도 있다고 그래요. 변호사 사무실은. 그다음에 이제 사건을 맡게 되면 상대방과의 공방이라든지 전에 어떤 전개됐던 것 등을 이제 복사해다가 보는데 그것이 전자소송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자기가 자기 모니터로 볼 수 있으니까 굳이 복사해 오지 않아도 되죠. 한편 법원 내부에서도 어떻게 되냐면 전자적으로 이렇게 서류가 접수되니까 서류가 접수되면 저번 때 변론기일 열고 심리하고 자기가 막 검토하고 판사들이 할 때 그 기록은 하나로 철해져서 법원 내부에 하나 이렇게 철해져 있는데 부장판사가 보고 있다든지 하면은 자기가 지금 검토하고 싶고 뭐 좀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두 개로 복사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모니터로 각자 볼 수가 있죠. 다만 눈이 아프니까 모니터를 대단히 좋은 걸 지급한대요. 지금 법원에서. 모니터 상당히 좋은 걸 지급해서 하는데 다만 모니터로 봐도 본 것 같지가 않아서 나는 뺏어 보는데 판사들도 뺏어 본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출력해서 이렇게 접수되어 있고 지금 시스템 안에는 있지만 그렇게 모니터 상만으로 왜 이렇게 좀 우리가 검토하고 체크하려면 이렇게 좀 뭐 선도 긋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아니고 모니터만 보면 봐도 본 것 같지가 않잖아요. 아마 판사들도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도 뭐 하여튼 그 기록 자체가 지금 공유하면서 볼 수는 없고 누가 보는 인상은 누가 못 보는 건데 예컨대 합의부의 경우는 부장판사가 갖고 있는데 나도 좀 검토하려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편해졌다라고 해요. 근데 완벽한 전자법정적인 시스템까지는 안 갔고 그렇게 지금 되어서 전자소송이 아마 상당히 퍼센트가 지금 그렇게 이용되고 있어요. 아마 스마트폰으로 기일통지 같은 거나 지금 사건 전개되는 건 아마 볼 수 있게 구축을 다 해놨을 거예요. 그다음에 서류 송달도 전자적으로 이메일에 의해서 송달되고 그래요. 그런 전자소송이 도입됐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소재기 전에 준비 뭐 여러 가지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뭐 그러는 거고 그다음에 분쟁 해결은 꼭 이 소송 절차를 이용한 판결로만 분쟁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ADR적인 재판 외 분쟁 해결 절차, 대안적, 대체적 분쟁 해결 이런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조정, 중재 뭐 이런 절차가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 3-3 보전 절차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겼는데 그러면 이겼으면 그 채무자가 1억 원이면 1억 원을 줘야 되는데 지금 판결 절차라는 것은 권리 의무 관계를 확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과연 내가 돈 받을 게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 법원이 내 손을 들어준다. 상대방은 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법원이 내 손을 들어주면 원고 손을 들어주면 상대방은 돈 줄 의무가 있다라고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즈음에 그 피고인 채무자가 1억 원 주면 강제 집행을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즈음에 판결의 확정에 따른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 강제 집행에 들어가야 돼요. 이 재산에 대해서 1억 원에 받는 집행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판결 절차는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라면 집행은 권리 의무를 실제 실현하는 절차죠. 뭐 넓은 의미로 본다면 판결 절차도 권리 의무를 실현하는 거지만 좀 더 이렇게 좁게 나누어서 얘기한다면 판결 절차는 권리 의무에 분쟁이 있었던 것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고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서 피고인 채무자가 이행이 되면 이행을 하면 괜찮겠는데 그 단계에서 이행을 안 하면 이제 강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강제로 집행에 들어갔을 때에 재산이 있다는 걸 전제인데 재산이 없으면 뭐 강제 집행 지금 할 만한 재산이 없으면 실제는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는 진다면 이 재산의 집행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소송의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갖다가 빼돌리려고 하는 거죠. 재산을 빼돌리려는 인간의 마음은 뭐 그런 마음이 있겠죠. 있는 게 오히려 정상이죠. 그러니까 이 원고 입장에서는
소송을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송 도중까지 아니면 소송 전에 뭔가 이 채무자 재산을 딱 묶어놓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렇지만 아직 내가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확정되지는 않은 거죠. 소송 제기 전은 더 내 주장상 내가 억울하다는 거고 돈 받아야겠다는 거고, 소송 도중이라도 아직은 그런 결론이 확정된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고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둘 수 있게 하는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빼돌리려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 불안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돈 받을 게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 나름대로 내가 1억 원이면 1억 원 지금 주장상 받을 뭐가 있는데 빌려준 대여금 관계가 있고, 상대방은 안 빌렸다고 하지만 내가 돈 빌려준 뭐 차용증 같은 게 있어서 하여튼 지금 나는 나 나름대로 못 받아서 억울하다라는 이 받을 권리, 그러니까 보전 처분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보전하려는 그 대상에 대해서 피보전, 돈 받을 권리, 이것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보전의 필요성. 왜냐면 상대방이 뭐 집도 한 5채 막 이렇게 있고 뭐 전혀 빼돌릴 뭐 이런 생각도 안 했는데, 뭐 나는 돈 한 지금 1억 원을 얘기했는데 돈 한 1,000만 원도 아닌 것 같고, 상대방 막 집 10억짜리 막 3개 이렇게 있는데 상대방 막 돈 재산 빼돌리면 어떡하냐, 불안하다. 이렇게 했을 때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겠죠. 어떤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을 하겠죠, 판사가. 그러니까 좀 아까 같이 나는 한 돈 1,000만 원 정도 받을 거 주장하면서 상대방은 막 한 10억짜리 건물 집 3채 있는데 불안하다. 지금 뭐 그 할 필요도 없죠, 뭐 그 정도는. 그냥 나중에 가서 천천히 이기고 나서 집행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이 보전의 필요성을 잘 나타내서, 어떤 불안한 마음을 잘 나타내서, 이게 나중에 내가 이겼을 때 재산을 그 사람이 다 얻다 빼돌려 놓으면 허탈하니까 지금 내 말에 따른 내가 돈 받을 것이 아직은 확정은 안 됐지만 잠정적으로 그런 상태를 가정해서 상대방 재산을 얻다 팔지 못하게, 빼돌리지 못하게 이렇게 처리해달라고, 처분해달라고 하는 게 보전 처분이에요. 그 보전 처분 중에 가압류랑 가처분이 있는 거예요. 가압류랑 가처분. 왜 가자들이 붙어 있어요? 임시라는 뜻, 임시. 왜냐하면 원래 남의 재산에 대해서 확실히 자기가 어떤 그 재산의 처분 등의 자유를 갖다가 박탈하려는 것은 자기가 할 수는 없는 건데, 어느 단계에 가서 강제로 할 수 있냐면 자기가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게 확정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제 집행을 갈 수 있는데, 이 강제 집행이란 말의 뉘앙스는 벌써 뭐가 있어요? 강제라는 말은 남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그럼 헌법적으로 재산권은 보장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뭐 갖고 이렇게 남의 재산을 팔지도 못하게 묶느냐라는 그런 상황에 대한 것에서 가능하게 하는 건데, 이런 정도의 요건하에 보전 처분을 법원이 내리면 그때는 가압류, 가처분, 완벽한 의미의 그건 아니지만 보전 명령이 내려져서 이러한 보전 처분이 걸리면 그 채무자는 아직 자기는 억울할 수 있겠죠. 지금 채권자 말은 1억 원을 못 받고 있다고 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내가 줄 의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와중인데도 지금 묶이게 되는 거죠. 가처분이 걸린다든지 자기 가압류가 걸린다든지, 그 자세한 세세한 내용은 지금 내가 다 설명 못 해줘요.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라든지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나중에 강제집행, 보전처분 배울 때 여러분은 그거 보통 안 들을 수가 있는데 과목은 있어요. 3학년 때 그때 들어야 되고, 실제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당장 시험 과목 아니니까 뭐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던데, 나중에 다시 자세히 하는데 그런 개념이 지금 보전처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특별 절차로 3-4 옆번호 보면 이렇게 가압류 가처분을 걸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소송을 하려는데 잘못하다가 승부 싸움에서 이겼다, 즉 판결에서 1억 원 받게 됐지만 원래부터 재산이 없을 때는 뭐 할 말은 없지만 원래 재산이 있었던 거 얻다가 다 빼돌리면, 물론 여러분이 민법서 배우는 채권자 취소권, 사회행위 취소송 같은 거 걸어서 회복할 수도 있지만
그건 다시 별도의 어떤 소송을 또 내야 되고 하는데 애초부터 지금 묶어서 못 팔게 하는 그런 조치를 안 했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겪는 수가 있죠. 그때 가서 뭐 그 사회적인 행위로서 빼돌렸다 그 뭐 증명해서 채권자 취소 소송에 사회행위 취소 소송 걸고 막 형사적으로 막 이런 거 싸움을 해봤자 2차전을 다시 벌려야 되니까 애초부터 딱 묶어 놓는 거예요. 다만 피고인 채무자는 만약 자기가 지금 억울하게 지금 채권자로부터 자기도 싸움하고 억울한데 딱 보전 처분이 걸려서 자기 재산에 지금 가처분 막 등기부에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본다면 이 싸우는 데 있어서 지가 지금 싸울 기회의 와중에 뭔가 나쁜 놈 또는 잘못한 거 이렇게 막 결론이 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건 아직 그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 딱 그게 보전 처분이 내려진 걸로 봐서는 법원이 택도 없으면 안 해주는데 해줬다는 것은 돈 받을 게 잠정적으로 이때는 증명이 아니라 나중에 증명법의 용어인데 소명 정도로 증명처럼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확신에 의해서 본소송에서 양쪽 당사자 불러서 변론을 열고 그래서 이런 것을 확정하는 게 아니라 이 보전 처분은 채무자 몰래 피고 몰래 그냥 딱 거는 거예요. 원래 소송은 뭐예요? 판결 절차는 변론을 열어서 양쪽 변명을 듣고 이 판단자가 중립적으로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건데 이 보전 처분은 채권자 말만 듣고 신청자 말만 듣고 나중에 이제 소송의 원고인 그 사람 말만 듣고 그럼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막 이런 이유 갖고 해달라고 이런 요건을 나타내는데 이게 증명을 하면서 서로 싸움을 하면서 확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은 그런 일이 그런 요건이 충족돼 있다고 판사가 판단할 정도만 나타내서 그것을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증명은 이제 판사한테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확신에 이르게 한다. 조금 뭐 말로는 어려운 말인데 뭔가 확신에 이르게 그런 사실에 대해서 증명됐다고 하려면 그래야 되는데 소명은 그렇게 막 신중하게 판단해 가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일은 너 돈 받을 게 있는 것 같다. 그다음에 너 불안해하구나. 상대방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라는 정도를 갖고 전격적으로 딱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행성, 긴급성 뭐 이런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요. 채무자를 참여시켜서 채무자 변명을 들으면 안 돼요. 채무자 몰래 전격적으로 딱 거는 거예요. 다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걸렸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일단 걸어놓고 나중에 알려줘요. 그러니까 걸 거다라고 너 한번 변명 있으면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걸어놓고 나중에 채무자가 이제 풀어나가야 돼요. 만약 자기가 거기서 빠져나가고 싶으면 그런 어떤 심리의 그런 방식인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걸리면 재산의 처분 등이 사실상 막히겠죠. 거기에 가처분 등기 같은 게 딱 올라가고 처분금지 가처분이 올라가고 처분을 못하게 가압류 등기가 딱 걸려서 어디다 처분을 사실상 누가 등기부에 그런 거 올려 있는 거 보고 살려고 하겠어요. 어떤 제3자가 볼 때. 그러니까 사실상 이 처분 못하죠. 그런 여러 가지 묶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면 그게 보전 처분 걸은 것 같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걸었던 신청 채권자가 원고로서 본소송에서 이겨서 확정이 되면 그것이 이제 본집행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되겠죠. 다만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보전 처분만 걸어놓고 일종의 기선제압하고 재산이 묶였으니까 누가 깎아오냐면 돈 지금 피고로 몰릴 수 있는 그 채무자가 깎압을 하죠.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요것만 딱 걸었고 요거는 지금 본격적인 싸움을 해서 이긴 게 아닌데 일단 걸어놓으니까 자기가 갑이 됐어요. 그다음에 채무자는 일종의 을로 몰려 있는데 채무자는 그럼 본소송을 빨리 해서 자기가 벗어나서 자기 말이 피고로서 채무자로서 막아내고 싶은데 요 보전 처분만 딱 걸고 본소송을 안 걸고 이런 상황도 많이 있어요. 그냥 그 자체로만. 그러면 이 채무자가 너무 깝깝하죠. 그래서 뭐 그것을 풀기 위해서 본안소송을 내라고 하고 법원이 본소송 왜 안 내느냐라고 해가지고 뭐 이 보전 처분을 풀어줄 수 있는 뭐 그런 추가적인 제도는 있는데 하여튼 보전 처분만으로도 여러 가지 타격을 주고 그런 기선제압하는 그런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남용. 일단 본소송은
양쪽 얘기를 다 들으면서 판단하는 건데 이건 아까 말한 대로 이른 그런 거 갖고 탁 거는 거니까 남용적으로 쓰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정도 이해하고요. 다시 3-4 특별 절차에는 독촉 절차. 독촉 절차는 이제 지금 민사소법 400 뒤 몇 조에 가서 보면 있는데 특별한 간이 소송 절차예요. 이거는 채권자 신청한 사람이 지급 명령을 신청을 해요. 그런 절차를 독촉 절차라고 하는데 일단 독촉 절차 속에서 이 사람이 소장 내듯이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데 소송과 다른 거는 지급 명령은 신청한 사람의 얘기대로 일단 소송으로 치면 피고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답변서 내라 뭐 이런 작업이 없이 그냥 결론적으로 돈 갚아라라고 신청한 채권자가 주장한 내용에 따라서 갚으라고 채무자한테 보내요. 그럼 채무자는 난데없이 억울한 뭐 이런 내용이 담긴 돈을 갚아라 라고 한다면 채무자 입장에서 억울하다라면 2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본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본소송으로. 그럼 이 독촉 절차를 이용한 지급명령 신청이 어떤 때 유용하냐? 채무자가 그 채권 채무 관계의 내용을 다투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케이스에서는 되게 간이한 절차예요.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권리 의무를 확정을 해야 되는데 권리 의무를 확정을 해야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이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것을 소송 절차, 판결 절차로 한다면 이게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는데 이게 간이한 소송 절차라는 이 독촉 절차는 채무자가 권리 의무의 내용에 대해서 다투지 않으리라고 보인다면 한두 달 만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럼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단계에서의 타이틀이 되는 것을 집행 권한이라고 하거든요. 집행할 수 있는 권한, 타이틀. 독일어로 슐트, 채무라는 뜻의 티텔. 종래 그러니까 이걸 채무명이라는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이 어떤 법률 상식으로. 이게 요새 집행 권한이라는 건데 집행할 수 있는 권한. 이게 제일 확실한 게 판결이 확정되면 이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되는 거죠. 근데 채무자가 다투지 않으리라고 보인다면 굳이 그 무거운 소송 절차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채무자가 승복할 이런 싸움 내용이라면 지급 명령을 신청하고 그대로 채무자한테 보내고 채무자가 이 일을 안 한다라는 즉 다투지 않으리라는 상황이라면 한 2주만 기다려보면 돼요. 2주 기다려서 이의가 안 나오면 그대로 그거 갖고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이 돼요. 즉 확정된 지급 명령을 신청해서 법원이 지급 명령, 지급하라라고 명령을 바라면 이게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집행 권한이 되니까 간이 신속한 구제 수단이 되는데 한편 채무자가 다투리라고 보인다면 곧바로 소송 내는 것보다 괜히 여기서 반박이 나온다면 굳이 이 효과를 못 보는 거야. 그러면 괜히 한두 달 안 하니만 못한 거야. 그냥 곧바로 소송 가서 그냥 싸울 각오하고 그냥 소송 가서 싸우면 되는데 여기서 반박이 나올 거라면 굳이 이 절차 이용하는 메리트가 없다는 거지. 메리트가 없을 뿐더러 괜히 1, 2개월 소비할 수도 있는 거지. 그냥 곧바로. 다만 이 독촉 절차는 인지대 같은 게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소송에서 할 때 똑같은. 그러니까 만약에 반박이 나와서 소송으로 가면 10분의 9를 더 내면 돼요. 이제 소송으로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재기하면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잖아요. 그럼 독촉 절차도 나중에 소송으로 가더라도 독촉 절차 지급명령 신청한 때 그게 소송으로 갔다는 것은 독촉 절차를 이용한 지급명령은 어떻게 본다면 실패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시효중단은 어떻게 되느냐. 실패는 했지만 이때 시효 중단시킨 것으로 취급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그 나름대로 뭐 써먹은 게 그렇게 무용지물로 되는 건 아닌데 하여튼 기간상은 뭐 본격적인 소송으로 가서 하는 것보다 이의가 나와버리면 한두 달 괜히 소비한 꼴도 되긴 된다라는 거죠. 다만 인지대 같은 거는 더 덧붙여서 내는 것으로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제도라는 거 이해해요. 그래서 독촉 절차 지급 명령 이런 게
알아두고요. 다만 이 독촉 절차는 소액 사건과 함께 모든 사건의 종류에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급명령이라는 것도 심플하고 법원도 실제 법원이 하는 게 아니라 사법보좌관이라고 법원 직원이 처리하는데 이렇게 심플한 거예요. 내용이 그냥 돈 준다,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금전적인 청구만 인정되는 제도의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등기 사건 같은 건 아무리 그 등기 목적물이 뭐 소액 사건 같은 경우에 2천만 원이 그 한계치인데 소액 사건과 이 독촉 절차 지급 명령은 그 지금 간이한 절차인데 금전적인 청구, 대체물적인 청구,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적인 뭐 이런 청구에 하나는 거지 등기는 안 돼요. 등기 사건 같은 경우. 그러니까 등기 사건에 있어서 예컨대 지금 독촉 절차는 금액적인 제한은 없지만 소액 사건은 등기 사건 경우에 등기 목적물이 뭐 한 500만 원짜리 있다라고 해도 그건 소액 사건으로 보는 건 아니다. 그럼 지금 다시 돌아와서 독촉 절차랑 소액 사건의 동일한 점은 대상이 금전 기타 대체물인데 소액 사건과 독촉 절차의 차이는 독촉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지급 명령은 금액적인 제한이 없어요. 뭐 2억짜리, 3억짜리도 금전적인 청구면 돼요. 근데 소액 사건 심판법에 적용을 받는 소액 사건 소송은 소송이에요. 소송인데 소송 절차에 간편함을 준 거고 독촉 절차는 소송이 아니고 간편한 소송이라고 해서 소송의 틀에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변론 같은 게 열리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면 그것을 곧바로 그대로 채무자한테 지급하라라고 그 내용대로 명령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차이 알겠죠? 그러니까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소송은 소송인데 심플한 뭐 예컨대 변호사 대리의 원칙에 대해서 소액사건의 경우는 가족관계에 있어서 허가조차 요하지 않고 그대로 가족관계를 밝히면서 대리도 해줄 수 있고 뭐 그런 특례 같은 게 있어요. 상고 같은 경우도 소액사건은 제한이 있어요. 일반 사건보다는 엄격해요. 왜냐면 본인한테는 금전적으로 많으냐 적으냐가 뭐 이게 다 중요한 건데 이 전체적인 소송 구조에서 보면 2천만 원이 안 되는 사건은 조금 열애적인 처리를 하겠다는 거죠. 금액적으로. 소액 사건은 저번 때 얘기했듯이 변호사 없이 소송하는 게 아마 원피고가 다 요새는 좀 늘어서 소액 사건도 변호사 요새는 상당히 많이 붙어서 한 15% 붙는데 피고의 경우에 변호사가 붙는 경우는 1%도 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소액 사건이라도 한 15%쯤은 변호사가 붙어서 하는데 하여튼 소액 사건에는 옛날에는 변호사 없이 뭐 금액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나라 소액 사건 2천만 원은 전체적인 경제적으로 볼 때 뭐 사람마다 다 달리 생각할 수 있지만 상당히 외국에도 다 그런 간이한 제도가 있는데 그 각국마다 볼 때 우리는 되게 높은 편이에요. 2천만 원이 소액이라는 것에 어떤 특별 배려를 해주는 금액추는 높아요. 조금 더 그게 한 1,000만 원대여야 되지 않을까 뭐 정도의 사람들이 조금씩 틀린데 하여튼 2천만 원은 특별한 어떤 간이적인 처리를 하는 건 좋은데 좀 높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한 이제 소액 사건 지금 독촉 절차를 이용한 지급 명령 등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또 소액 사건 나오네요. 소액 사건 심판 절차는 금전 기타 대체물 등기 사건 같은 경우는 아니다. 2천만 원까지다. 그러니까 소액 사건도 그 대신 단독 사건은 단독 사건인데 왜냐하면 1억 원까지의 단독 사건, 합의부 사건에 비교해서 단독 사건인데 이 단독 사건으로서 여러분이 지방법원 지원에 단독재판부가 했는데 이 독촉 절차랑 소액 사건은 그 지원 말고 또 시군법원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보다도 공식적으로 상설적인 법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시군법원이 어떤 그런 단계의 일종의 여러분이 지방법원 그다음에 지원 이런 개념 가르쳤는데 지원조차도 없는 어떤 읍이나 시급의 그런 도시가 있어요. 그런 데는 시군법원이라 해서 약간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열려요. 상설적인 법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 소액 사건하고 독촉 절차, 지급명령 사건은 시군법원서 맡아서 그 관할에서는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반 사건은 예컨대
근데 어디 지방 어디 예를 하나 들었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관할이 보면 뒤에 관할 내가 그려놓은 거 어디 하나 나올 것 같은데 4-18번 4-18 옆번호 보세요. 여러분들 오른쪽 보면 창원지방법원이 그쪽에서는 지방법원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진주에 가면 진주지원이 있어요. 보면 창원지방법원이 이제 그 큰 단위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진주지원은 공식적으로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에요. 진주시는. 그렇죠? 그러면 만약 나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만약 하동군 같은 데는 시군법원으로 이제 약간 비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동군. 그럼 하동군 사건의 단독 사건은 하동군의 시군범 써는 게 아니라 그건 진주 지원에 가서 하는 건데 이 소액 사건이나 독촉 취재는 하동군 시군범 쓴다는 거죠. 차이 알 수 있겠어요? 알겠죠? 하여튼 지금 하동군이 시군법원일 거예요.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예컨대 통영은 이제 통영지원이 있어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내가 입에서 진주지원 이런 게 나오는데 하동은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지원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시군법원일 거예요. 아마 만약 하동군 시군법.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하동군이 진주 옆에 있으니까 아마 진주의 지원에 소속한 판사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가서 하는 거예요. 시군법원은 약간 이렇게 순회적으로 가서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액사건 심판법의 어떤 특례 그런 것 등도 알아두고 개념 알아두고 해서 거기까지 특별한 절차를 이해하세요. 되겠어요? 그 다음에 소송에 가름하는 분쟁 해결제도 ADR 화해 조정 중재 제도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조정도 많이 들어봤는데 조정은 실제는 제3의 법원 바깥의 중립적인 이런 사람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교육으로 치면 뭐 대안적 교육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는 법원이 관여해요. 법원이 관여해서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조정을 신청한다라는 건 모르고 가사조정 정도는 이해하는데 일반 재산 사건도 꼭 소송으로 내는 게 아니라 조정 신청을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주로 생각하는 것은 법원에 소송으로 냈는데 법관이 심리를 하다가 이거는 법률에 따른 어떤 판단보다는 좀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을 위해서 조정으로 해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정으로. 우리 학교도 아마 조정 사건 가까다 와요. 여기 뭐 조정 이런 거 학교에서 좀 해보라고. 그런 식으로 법원에 들어온 사건 오기도 하는데 실제 그 당사자가 직접 조정 신청할 수도 있고 소송으로 냈는데 조정에 해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직접 조정 신청하는 경우로 되는 경우보다는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조정할 때는 실은 소송 절차를 이용해서 냈는데 법원이 나름대로 생각 끝에 이거는 일단 조정에 해보는 게 낫겠다라는 류의 조정이 더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근데 직접 당사자가 분쟁 해결의 선택에 있어서 소송을 안 택하고 이런 ADR 절차를 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중재를 택한다라는 건 이해되죠. 소송 냈다가 소송에서 법원에서 중재로 보낸다는 개념은 지금 이게 법원하고 중재하고 이게 커넥트되어 있는 제도는 없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재의 경우는 당사자가 중재로 가는 거죠. 애초부터 중재 합의해서. 근데 조정의 경우는 법원이 이렇게 회부하는 케이스를 여러분이 더 많이 떠올릴 것 같은데 직접 조정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화해는 지금 당사자가 호양, 서로 양보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제도로서 ADR인데 ADR 제도를 소송이 돈이 많이 들고 어떻게 된다면 이겨도 이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겼다고 해도 참 여러 가지 타격이 크니까 이것을 갖다가 구체적 타당성 있게 어떤 타격을 좀 덜 받고 그 다음에 그 싸움이 한번 난 후유증이 크니까 좀 타협에 의해서
이렇게 앞으로의 그 지금 싸움이 난 사람의 관계까지도 배려한 이런 것 등 그런 거 배려해서 하는 거예요. 조정, 중재 이런 거는 소송은 공개 심리주의가 원칙인데 조정, 중재 이런 건 비공개로 할 수가 있어서 예컨대 자기네 영업비밀이 문제되는 어떤 기업간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가사 사건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가정 내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삼성에 뭐 이혼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조정으로 간다 이런 기사 나오잖아요. 그 의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정으로 해가지고 자기네 변호사만 이렇게 해가지고 공개되지 아니한지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장점 등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소송이 이용되는 거 말고 이런 ADR적인 게 발달을 해서 내가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민간 ADR 우리나라에 민간형 ADR이라고 그래서 순수하게 이런 ADR은 법원과 대칭되는 어떤 비즈니스로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로. 전직 판사 변호사들이 비즈니스로 우리가 좀 더 저렴하게 좀 더 이 분쟁의 실체에 맞게 좀 더 화끈하게 이제 그게 상사중재로 가는 무역 국제중재 막 그게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이제 완전히 민간이 해가지고 비즈니스로 할 수도 있는 그런 민간형 ADR까지 구상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내가 해본 바가 있는데 아직은 법원이 안 놀려고 그래. 그래서 일단 법원의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다 이런 것을 그게 판결의 절차든 이런 ADR적인 성격의 조정이든 자기네가 다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미국식으로 본다면 민간형 ADR로 해서 법원의 소송 시스템에 대칭되는 이런 생각까지 하고 나름대로 미국은 그런 게 활발하다. 뭐 이런 게 교과서에 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ADR적인 해결하고 판결의 해결하고의 극명한 것을 내가 옛날부터 여기 어디에 써놓은 사례인데 거기 3-9에 얘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실제 이 사례가 벌어졌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내가 사례로 했는데 어떤 사례를 들면서 이 판결과 이런 조정 절차의 그 어떤 효능을 얘기했냐면 여러분이 그 뭐 텔레비에 요새 그런 거 없나 무슨 드라마 게임 뭐 이런 거 뭐 아니면 막장 드라마 같은 것처럼 뭐 그런 거에 보면 부부가 잘 살고 있고 애 낳고 살고 있고 애가 막 고등학교 다니는데 뭐 때문에 이제 사이가 틀어졌는데 이 남편 입장에서 보면 그러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하나 자기랑 안 닮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녀석들이 있죠. 그래서 요새는 뭐예요? 그거 뭐죠? DNA 검사시키고 해서 이 통보가 와서 보니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아들하고 자기하고 유전자적인 이게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남편의 입장에서 부인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따졌는데 보통 경우는 이제 부인이 이실직고를 해야 되는데 이 부인이 그런 일 절대 없이 오히려 더 당당하고 뭐 사람을 뭘로 보냐고 그러는데 근데 유전자 이게 안 맞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부인이 뭔가 부정적인 그 출생의 비밀이 있었던 거라고 갈 것 같은데 하여튼 부인이 박박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적 해봤더니 뭐였었어요? 태어났을 때 비슷한 시점에 태어난 애랑 바꾸진 거예요. 간호사 내지 병원에서 실수해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런 게 개입된 건 아니고 병원 측이 바꿔놨으니까 이게 유전자가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와서 알았어요. 지금 와서 알았어. 그래가지고 부인의 부정은 아니었고 그럼 이게 참 추적해보니까 우리 아들은 허쩍가 있고 허쩍지 아들을 우리가 키운 거잖아요. 지금 그 상황은. 그럼 이때 어떻게 하겠냐. 이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참 괴롭죠. 그런 일 참 발생하면 괴롭긴 괴롭겠죠. 그 원위치 시킬래 그 애도 괴로울 거예요. 참 기구한 거죠.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병원 내지 간호사 내지 의사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 돈으로 결국 돈으로밖에 보상을 못 받는 거죠. 잘 생각해보세요. 돈으로밖에. 그 심적인 고통 위자료로밖에 해결이 안 되죠. 뭘로 해결? 그래서 소송을 딱 냈더니 소송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 의자료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을 병원 입장에서는 또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물어줄 수는 또 없는 건데 이쪽은 그 심정적 고통이 돈으로 계산될 수 있는 거냐 해서 결국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병원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니까 어떤 방어를 펼치는 거예요.
뭐 병원이 잘못했고 뭐 도의적으로 사과하고 그렇긴 하지만 소송 자체는 또 뭔가 황당한 금액을 달라고 하니 병원은 어떻게 방어를 펼치겠어요? 병원. 소송에서는 이게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시효항변이 딱 나와요. 불법행위 얘기한 손해배상 청구 딱 들어갔더니 안 때부터 3년, 그런 일이 발생한 때부터 10년 중에 빨리 오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고등학생이란 말이죠. 아는 것은 뭐 최근 뭐 몇 개월 사이에 알게 됐지만 그런 사실을 얘가 고등학생이니까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 바꿔진 불법행위가 발생했던 때로부터는 지금 열 몇 살이 됐으니까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소멸시효항변 딱 하는 거예요. 10년 지났다. 10년 지났다 소멸시효항변 해버리면 소송에서는 판사가 그것에 따라서 그러면 항변이 안 나오면 모를까? 나온 이상은 어떻게 돼? 다른 다툼 없으면 위자료액이 얼마냐를 나아가서 판단할 필요 없이 어떻게 돼요? 시효 완성으로 원고 청구가 기각되는 거예요. 소송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송은 일도 양단적이다. 일도 양단적이다. 어떤 것에 가타부타는 이면이고 아니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럼 원고 청구 기각되는 거예요. 소송에서는. 반면 조정으로 들어가면 뭐 설사 시효항변이 나와도 그래도 얼마 어떻게 해라. 왜냐면 소송은 뭐였었어요? 요건에 따른 효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둥이라는 요건에 맞춰서 권리 의무가 확정되는 집이 하나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소송은. 판결은. 그렇지만 조정은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을 하니까 설사 그 짜맞춘 틀에 의한 어떤 해결책을 내놓는 게 아니니까 그런 사안에서 확연히 소송과 조정에 따른 처리가 다를 수가 있죠. 소송에 의하면 소멸시효 항변이 나와버리면 원고 청구 기각되는 거죠. 위자료 뭐 이런 것에서의 어떤 고통 그 자체가 소송에서는 하나 인정받을 수 없는 셈입니다. 물론 이제 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하는 것을 판사 입장에서는 하겠다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거지만 가서 뭐 손으로 입 막나 말하려고 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어떤 법리가 혹시 있으려면 있어요. 소송에서도 만약 이건 이제 뭐 조정 자체의 비교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소송 자체에서 시효항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그렇잖아요. 시효항변 나오면 그렇지만 병원이 금액적으로 조금 뭐 요구하는 게 클지 작을지의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소멸시효 때문에 한 푼도 안 줘도 되는 것은 이 가족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잖아요. 너무. 그러면 이때 소송에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 소송에서는 청구 기각시키는 건 너무 공식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물론 소송은 그게 그렇게 일도 양단으로 하는 게 원리이기 때문에 조정과 지금 대비돼서 그 예의를 했는데 소송 속에서도 뭔가 좀 그래도 발버둥 치고 뭔가 이 안타까움을 반영할 수 있는 뭐는 없겠는가. 소멸시효 자체는 딱 10년이 지나버렸어. 어떻게 해야 돼? 어? 그렇지. 시효항변에 대해서 신의칙상 시효 그 자체에 주장을 하는 게 신의칙에 어긋난다. 뭐 그런 루트를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런 루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신의칙이 일반 이론이라고 해서 민법에서도 그 모두의 첫 조문으로서 시작부터 서론을 배우고 우리 소송법서도 시작으로 배우는 건데 시작으로 조문에 나오는데 나는 교과서 지금 편제는 기초적인 책이니까 뒤에 빼서 나중에 얘기하는데 그게 처음에 있는 거는 일반 조항으로서 일반 조항의 의미가 뭐예요? 이 개개의 조문으로 커버링 못하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조항까지 등장시켜야 되죠.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신의칙에 등장을 시키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는 있죠. 뭐 그게 채택돼서 소멸시효 항변한 것을 무시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 다음 문제지만 하여튼 이쪽 입장에서는 그런 방어를 펼치는 시효 항변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 병원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뭐 등등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ADR도 3학년 때 수업이 따로 펼쳐져요. ADR 수업도. 그다음에 소송 구조, 이제 소송 비용 등에 대해서 구조를 민사소송법에 법률구조공단 이거하고는 틀린 거고 민사소송법 자체에 있어요.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면 꼭 이길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 정도는 아니고 네거티브적으로
포지티브적으로 했는데 패소할 것이 아니라면 꼭 이길 것까지를 요청하는 건 아니고 뭐 뭔가 애매했을 때 완전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패소할 것이 아닌 경우로서 일정한 자금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이런 경우에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할 수는 있어요. 이것은 유예를 시켜줘요. 비용을 대부분 소송 비용은 이게 내고 예납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좀 지금 유예를 해주고 하는데 거기 신문기사 가끔가다 내가 곳곳에서 있는데 이 사건에도 뭐 신문기사 하나 지금 해놨는데 보세요. 한보그룹 회장 이 사람이 재계 서열 10위권이었는데 소송구조 신청을 냈다니까 황당해서 내가 거기다 하나 신문기사를 링크 시켰는데 이게 한 10위권 한보철강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그냥 쫄딱 망하긴 망했는데 아무리 쫄딱 망했다고 소송구조 신청하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거기다가 해놨는데 10위권 회사였는데 지금 소송구조를 요청하니 법원도 황당하잖아요. 물론 쫄딱 망해서 돈은 없긴 없겠지만 그래도 소송구조 한다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지겠어요? 이런 재벌등이. 그래서 하나 해놨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봐요. 여기까지 일단.